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굿모닝 충청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이 먼 걸음 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통영에 계시다가 고향을 버리시고 이제 수박을 잡겠다고 안산 가업에서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하고 계시고 대정부 투쟁도 하고 계시는 양문석 위원장님 겸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늘 그 민주당의 가장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이 다음번 선거나 이런 선거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양 위원장님이 양 박사님께서 이 고향을 버리시고 이쪽 가서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고 계신 배경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여쭙고 한번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홍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에서 학교를 이제 대학을 올라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43살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48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편이나 그다음에 지상파에 이제 정치평론을 하다가 2016년에 통영을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통영이 무투표 당선이라는 이제 치욕적인 사건을 당했던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후보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 국힘당 후보 혼자 나와가지고 바로 당선되는 찬반 투표도 없는 바로 당선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해 여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2016년 8월에 통영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올해 그 봄까지 이제 거기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뭐 보궐선거 한번 19년에 떨어지고 2000년에 총선 떨어지고 작년이죠. 지방선거 6.1 지방선거 경남지사. 경남지사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세 번의 그 3연패를 당하고 이 선거 한번 떨어지고 나면 몸도 마음도 돈도 이 3요소인 몸, 마음, 돈이 완전히 이제 그 고갈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정치 못 하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경남도지사 떨어진 이후부터 이제 그 통영 고성에는 다음 선거는 출마 못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마음도 몸도 돈도 없다. 이제 그래서 제 다음 이제 지역위원장을 누구를 할 것인지를 이제 계속 만나고 다니는 시점이었었어요. 지금 후임은 정해졌나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후임을 할 사람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치를 접었는데 촛불 집회를 이제 10월 달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한 번씩 대형 버스를 빌려 가지고 이제 통영 고성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촛불 집회를 올라오면서 계속 이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 떨어진 그 다음 날에 민주당의 쓰레기들이라는 글을 씁니다. 정말 이 피 출출 흘리고 떨어져서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낙선 인사하러 다니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6월 2일인 것 같습니다. 낙선 인사를 이제 지리산에서부터 양산까지 계속 이제 낙선 인사를 다니는데 낙선 인사를 하는데도 욕을 하더라고요. 등신 같은 놈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정권 뺏기고 그 정권 뺏긴 게 너희들 내부에 싸움질하다가 뺏긴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너무 떨어진 것도 힘든데 떨어진 것도 힘든데 그 욕 듣는 것도 그분들의 분노를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이제 밤에 와가지고 씻고 딱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 뉴스를 쭉 검색을 하는데 뭐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출마한 자들이 책임져야 되고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너무너무 그 분통이 터져가지고 민주당의 쓰레기들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최소한의 얻어맞고 돌아왔으면 자기 식구 얻어맞고 들어왔으면
복수는 못 해줄지언정 위로하고 네. 그 피 닦아주고 감싸주고 해야 예. 되는데. 근데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반격 세력들이 했던 짓들이고 그 짓에 대한 그 분노들이 여전히 그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를 접었다가 이러고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정치를 재개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안산상록 갑이라는 데를 딱 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까? 처음에는 그 시점에 그 작년 연말 12월, 1월, 2월 이 사이에 가장 독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서른이었었어요. 서른.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른을 부평인가? 서른? 예, 네. 부천, 부평, 네. 부천. 그래서 부천, 예. 서른을 이제 그 타겟으로 그 시작을 했는데 또 거기에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홍영표 그다음에 이제 홍영표는 또 현역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원욱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용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조홍천을 이제 최종적으로 그 더 이상 이제 아무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 쉽고 만만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하고 붙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역구를 옮기는 사람이고 경남도의사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만만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명분이 없는 싸움이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해철은 너무 내가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라는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철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조홍천 쪽으로 이제 출마를 거의 마음을 먹었는데 제 친구가 와가지고 쫄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감히 전해철한테 붙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 안산 내에서도 없고 민주당 판 내에서도 없다. 나랑 같이 전해철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받아들이기에는 험지를 돌아본 놈은 험지가 얼마나 왜 험지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짧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좋다 그러면 내가 할게. 그렇게 해서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밖으로는 덜 드러나고 안에서 끊임없이 모사를 꾸미고 있는 전해철을 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그 자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철하고 이제 붙들어 갔는데 그 표현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의해서 윤리감찰을 받고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에 지금 회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전해철이 자신의 책과 자신의 평소의 발언이 노무현 정부의 설계자요, 문재인 정부의 설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사실상 제1장관이라고 하는 행자부 장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힘겨워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방어해줘야 되잖아요. 많은 민주당 당원으로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고 공격받는데도 한 번도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방어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금 시점에서 그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국힘당이 서울시 김포구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철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파리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김대중 파리,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분권을 위해서 거의 모든 그 힘을 다 쏟고 그리고 세종시로 그 행정수도를 옮깁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불경 메가시티를 그 추진을 하면서 서울에 리만 있던 대한민국을 이제는 다극화시키자 라고 하면서 이 지방 권력과 지방 행정과 지방 경제의 분산을 위해서 다극화의 두 번째로 불경 메가시티를 추진을 했었으면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먹고 살았던 전해철이 가장 먼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고비 때마다 노무현 정신을 팔아먹으면서 그 노무현 장사를 했던 사람이 자 악성 팬덤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당은 90%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죠? 민주주의의 최후에 모르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사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그 대표 때는 이 개딸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개딸을 향해서 자기들은 노사모와 문파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고, 거기 소속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조직된 힘이고,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은 그러면 악성 팬덤입니까? 이런 그 이중적인 그 잣대와 이중적인 플레이 그리고 그것들을 사실상 그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전해철이잖아요. 2018년 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해경궁 김치 꺼낸 사람이 전해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틀었던 사람, 녹취록 뿌렸던 사람도 전해철이에요. 대장동 그때 이미 그 설설 흔들었던 사람도 전해철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지금 뒤에 와가지고 그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이중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그 노무현 팔이 문재인 팔이 하고 하면서 출세하고 여전히 당 중진으로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해철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수박 이제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앞장서서 막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개딸을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응징하기 위해서 지금 더민주혁신 이쪽 혁신의 이쪽에서 많이 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어쨌든 그 저는 이제 제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친명계가 아닙니다. 저는 자발적 개딸이고요. 그리고 친명계라 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일을 해봤던 사람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때 경남 총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친명계죠. 그때만 해도 아무도 그 경남의 그 18개 지역위원장 중에 어느 누구도 이재명을 지지하겠다고 나서는 그 분위기가 아니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 경남 총괄본부장을 이제 맡았는데 그렇다고 한들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차를 한 잔 마셔봤습니까? 밥을 한번 먹어봤습니까? 술을 한 잔 해봤습니까?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공식적인 석상에 있어서 공식적인 활동으로 만났던 사람을 친명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리고 혹여 제가 친명계라고 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밥 안 먹어봤습니까? 술 한 잔 마셔봤습니까? 차 한 잔 하면서 그 기억 남는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뭐 거기에 친명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칭 자발적 개딸로 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이제 친명계들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그 성남시,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대구 출마를 합니다. 이제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현재 가장 그 핵심은 경기도와 호남의 인적 쇄신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텃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명계들이고요. 당내 반기역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남 정치와 그 호남의 틀을 두고 있는 경기도 정치, 이 정치를 바꿔내지 않으면 민주당은 지금으로부터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순천의 김문수, 그다음에 목포의 김명선, 여수의 조계원, 임실 남원, 순창의 성준우, 그다음에 광주의 정진욱 이제 이런 분들하고 계속 제가 인터뷰를 찾아가서 했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그 출판 기념회 때 이제 가가지고 축산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호남 정치를 깨트려내는 기폭제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진석범 이원욱하고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그 진석범 그가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그 출판 김빈 뭐 이런 그 친구는 이제 아직까지 제가 김비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만난 적은 없고요. 그 이제 서울 마포에 이제 그 친구는 출마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 갑의 조홍천하고 붙는 임윤태 변호사,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성격들을 분석을 해보면 전두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 느낌. 그러면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 국민들의 여론을 바꿔내고 조작하는 기법들이 딱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당시도 예.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이나 검사 독재 정권의 성격은 똑같은 거다. 본질은 똑같은 거다. 그러면 그 본질이 똑같으면 뻔히 할 수 있는 게 야당 그 북한 문제, 그다음에 노동조합 문제, 그다음에 연예인 마약 사건과 추문 문제, 이 세 가지로 정세를 정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 여론을 조작해서 바꾸고 그 자신들의 그 아픈 대목들을 가리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빨리 지어내야 되거든요. 이걸 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약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올 거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올 건데 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이성균의 마약 사건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간첩반 사건 터지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했던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다. 이미 건너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이 기본적으로 국정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쇄신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인 김건희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여론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1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에 누적된 분노와 누적된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이 힘들잖아요. 경제, 민생이 힘들고 배추 한 포기에 세상에 8,000원, 9,000원 하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냐 말이에요. 월급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는 1.5배가 솟아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자 부담, 끊임없이 닥치고 있는 매월 이자 부담하는 그 고통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민생 정책도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론 조작이나 여론 장난질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국면을 전환하기 힘들다. 네, 예. 제가 보기에도 뭐 최근에 어떤 언론에 보도된 게 영끌을 해가지고 또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요즘 뭐 가장 2016년 이후에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대요. 네. 이자 7%대, 7%에서 8%대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경매로 나온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시켜가지고서 뭐 아파트 가격을 올리면은 자기들 인기를 끌어서 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경기부양책을 쓴다고요. 그래서 김포 수도권 편입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죠. 예. 자, 제가 어제도 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는데요. 그겁니다. 경기도 김포시인 지금 상황에서 대중교통으로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이나 걸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울시 김포구가 되니까 2시간밖에 안 걸려. 뭐 바뀐 게 있나요? 없죠. 오히려 서울시로 편입되면 그동안에 세금만 더 내고 김포시로 있었던 기본적인 특혜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대중교통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인프라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2시간이나 걸리던 게 2시간밖에 안 걸리는 심리적 요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던졌을까? 김포 시민들의 집값이 서울로 들어가면 김포 구민이 되면서
서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집값이 혹시 오를까라고 하는데 다 봅니까? 예? 김포구나 김포시나 똑같은 건데 2시간밖에 안 걸리거나 2시간이나 걸리거나 하는 아주 심리적인 요인인데 그게 집값이 오릅니까? 이런 장난을 던졌는데 조삼모사식 그 장난과 꼼수를 던졌는데 거기에 확 달아올랐던 언론들이 어떤 언론들이죠? 언론들이 이직선동 언론들이에요. 조중동을 비롯한 이직선동 언론들이 벌써 선동하고 있다고요. 훅 달아올랐던. 아파트 값 들썩. 예, 뭐 이런 식의 예, 예. 보도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걔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인천시장 유정복도 네. 국힘당입니다. 그다음에 충남지사 김태흠도 국힘당입니다. 대구시장 홍준표도 국힘당입니다. 떴다방 정책이다. 공약이다. 이게 지금 어제 홍준표가 던진 떴다방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 정당에 이 소속돼 있는 예. 지방자치단체장들마저들도 자치단체. 그것도 핵심 그 자치단체장들마저도 이렇게 비판하는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볼 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선거 때 일시적 표 몇 표 예. 얻기 위해서 그냥 내질러 본 아무 생각 없이 내질러. 한 번 재미를 본 적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때 그 총선을 할 때 그 서울의 뉴타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뉴타운 정책의 결과가 뭡니까? 원주민들 다 거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 자연 다 훼손하고 그리고 서울 확장하면서 또 경기도 빨아먹고 경기도는 그 다른 지방들 빨아먹고 하면서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는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 거 빼먹고 작은 도둑놈이 지보다 더 작은 도둑놈 거 빼먹고 하는 이러한 그 범죄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게 뉴타운 정책의 핵심이었잖아요. 지금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